자, 오늘은 제 2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족 치료 모델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런 어떤 모델들이 참 재미도 있고요. 또 어떤 이론이나 치료법은 굉장히 어려워서 상담에 금방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가족을 이런 이론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잘 도울 수 있는 툴을 개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저희가 교재로 쓰는 마크 야하우스의 기독교 가족치료 이제 3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대부분의 가족치료는 시스템 이론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을 하나의 체계, 시스템으로 보고요. 그 가족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대부분 가족치료의 근간이 됩니다. 보에는 가족치료의 그 모델을 살펴보고요. 이 책에서도 보면 테네시 강가 시골의 어떤 farmhouse에서 자라났다고 그러죠. 근데 시골에서 가족들하고 그 주위에도 다 가족, 친척들 이렇게 섞여서 그 좁은 어떤 사회에서 자라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족과 분리를 해야 건강하게 분리를 하는 건지, 증상이 다세대 간에, 이 세대 간에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지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보에는 가족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서적인 한 단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족을 질병의 한 단위로 보았습니다. 한 유닛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증상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족이 다 같이 함께 발전시킨다고 본 거죠. 예를 들어서 저의 이슈가 엄마와 저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느 정도 비롯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저뿐만이 아니고 할머니와 어머니와의 관계까지 살펴보아야 이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가족 치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정서적인 체계가 세대를 거쳐서 전수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어떤 가정은 사실 이 세대를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우울증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에 있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어떤 학대, 이모셔널 어뷰즈나 피지컬 어뷰즈나 이런 어떤 신체적인 학대도 이게 세대를 걸쳐서 대물림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가정은 사실 여기 이곳저곳에서 이혼이 반복되는 가정도 있죠. 그래서 보에는 이렇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가족의 정서적인 문제가 발전된다고 보았습니다. 보엔의 가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자아 분화의 개념인데요. 건강한 떠남 혹은 건강한 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반대가 바로 정서적인 의존이죠. Emotional Dependency입니다. 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친밀감과 독립성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내가 가족과 친밀하고 가족의 문제에 공감도 하고요.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상태예요. 이렇게 가족과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이 분명히 있지만 나 자신의 감정, 나 자신의 생각이 독립적으로 구분이 돼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문제가 있을 때 같이 함께 가슴 아파하지만 쉽게 거기에 휘말리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는 독립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융합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융합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영어로 바로 enmeshment 아니면 fusion이라고 하죠. 관계에서 fusion이라고 하고 enmeshment라고 하면요. 내 문제와 상대의 문제 혹은 내 감정과 상대의 감정이 구분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그림처럼요. 여기 지금 머리가 같이 하나로 그냥 이렇게 뭉쳐져 있죠. 감정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원이 있는데요. 이 원이 사실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원과 이 원이 분리가 안 되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화가 가족 간의 연합, 하나됨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지요. 사실 참 아름다운 문화인데요. 이런 하나됨의 강조 때문에 어떤 때는
지나치게 가족 개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족 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가족의 속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거를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용납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퓨전이 너무 강한 가족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를 경험할 때 더 힘들게 부모에게 반항을 해야 가족에게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결혼시킬 때 굉장히 힘든 아주 심하게 갈등을 겪는 가정들도 있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엄마가 자신을 다 희생하면서 보통 아이들을 키우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엄마들이 자신의 이름도 잊고요.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사실 자녀 양육에 온통 쏟아붓습니다. 미국에 오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고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르죠. 그래서 한국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대기업에 다니시기도 하고 내노라 하는 대학을 졸업하시기도 하고 이런 이제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분들인데 자녀 때문에 다른 문화에 갑자기 오셔서 일단 언어가 쉽지 않고 이러면서 갑자기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녀를 위해 희생을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언제 생기나요? 자녀가 부모의 소원대로 성공하고 잘 나가면서 그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는 자기의 삶을 다 포기했는데 자녀가 부모를 그 다음에 그만큼 행복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자신만 돌아봐도 알지만 부모의 희생에 보답하고 부모를 그냥 행복하게 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자녀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그렇게 살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사실 아이들은 자기들 살기 바쁘잖아요. 그죠? 잘나면 잘나서 너무 바쁘고요. 못나면 못난 대로 내내 부모님 속을 끓이게 하죠. 자, 그런 부모님들이 결국에 뭐라고 하나요? 자식 키워야 하나도 소용없다고 하시죠. 사실 이때 겪는 배신감과 허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융합 인매시먼트의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융합과 반대로 관계 안에서 거리가 너무 먼 경우가 있죠. 그것을 바로 distance나 cut off라고 부릅니다. 거리가 멀게 유지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타인과 섞이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동그라미 두 개가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다른 사람과도 그렇고. 그래서 벽을 쌓는 거죠. 희생을 아예 거부하는 겁니다. 사실 너무 퓨전이 많이 되어 있는 가정에서 이 분리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 시스템을 너무 힘들어 하다가요, 부모님을 아예 안 보고 싶어서 멀리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님의 꿈, 부모님의 기대, 부모님의 행복을 다 짊어지고 자라는 아이들이 크면서 아주 힘겨워하다가 그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도망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훌쩍 떠나버리죠. 어쩌면 저도 그런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무거워서 미국까지 멀리 도망와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다 사모인데요. 사실 PK라고 그러죠. Pastor's Kid라고 하는 그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 융합과 단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자라면서 부모의 사역을 자기도 모르게 돕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릴 때는 교회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요. 그거 자체가 아이들이 사역이 돼서 그게 사역이 몸에 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크면 뭐 유스 밴드에, 찬양 인도에, 뭐 반주에, 베이비시터에 별별 일을 다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요, 대학 갈 때도 멀리 못 가죠. 자기가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자기가 가면 부모님 어쩌나 싶어서 가까이 머뭅니다. 어떤 아이들은 온 힘을 다해서 반항하죠. 목회자 자녀로서의 모든 기대를 다 거부합니다. 말썽도 더 많이 부리고요. 그러면서 관계를 그냥 단절해버리고 거리를 두는 경우도 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자아분화의 여러 가지 예들입니다. 보헤는 자아분화가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교재에서는
건강한 자아분화가 자신과 남을 구별하고요. 경계를 건강하게 긋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느낌과 인지 과정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감정에만 휩쓸리지도 않고요.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고 인지 체계와 균형을 맞춘 상태라는 거죠. 이 동그라미 두 개가요. 가운데가 적당하게 이렇게 겹쳐진 상태예요. 희생도 하면서 나 자신을 유지도 하고, 그리고 감정과 합리적인 사고가 균형을 이루고, 이런 상태를 자아분화라고 합니다. 이 자아분야의 개념이 사실 저번 학기에 읽었던 추천도서,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사모님들, 제가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 자아분화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요. 상담자로서 누군가를 도울 때 나의 감정이 그 사람과 너무 하나가 돼서 너무 같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경우죠. 마음이 따뜻해서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사실 이제 성경적인 마음인데요. 문제는 내가 상대의 감정에 너무 동화가 돼서 같이 너무 힘들어하면 그 사람을 지혜롭고 명철하게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함께 흔들리고요. 함께 절망하죠.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할 때 같이 너무 많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흔들릴 때 있죠. 근데 그때 사모님들께서 같이 그 어떤 다이내믹에 막 같이 조인을 해서 같이 막 흔들린다기보다는 사실 두 발을 조금 더 떨어진 데 두셔야 돼요. 주님께 두셔야 됩니다. 주님께만 그 발을 굳건히 두고요. 문제를 어느 정도는 구분해야지, 그 건강한 구분이 있어야 저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죠. 내담자도 그렇고 가족도 더 건강하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보앤의 이론 중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은요, 바로 삼각관계인데요. 이 개념은 제가 A 사모님을 좋아하는데 A 사모님은 B 사모님만 좋아하고, 이런 삼각관계가 아닙니다. 보앤은 삼각관계를 둘이서 직면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끼워 넣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남편하고 싸우면 어떠세요? 말하기 싫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애 보고 야, 가서 아빠 밥 먹으라 그래! 이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삼각관계입니다. 둘이서 문제 해결을 못해서 다른 사람을 끼워 넣는 거예요. 제가 한 사례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아이가 초등학교 때에도 계속 오줌을 싸서 의사한테도 가보고 검사도 해보고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결국은 상담소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부부가 찾아온 사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엄마 아빠가 거리감이 너무 있는 거예요.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의사소통을 잘 안 하는 부부였는데, 아이가 오줌을 싸면 걱정이 되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엄마 아빠의 친밀감을 위해서 아이가 오줌을 싸주는 거죠. 서로 대화할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이것도 삼각관계입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엄마 말도 잘 듣고 이렇게 잘 큰 아이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얘가 12학년 때 명문대에 벌써 일찍 입학을 했어요. 고3이죠, 한국에서. 근데 아이가 갑자기 2학기 때 학교를 안 가요. 그래서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결국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습니다. 명문대학에 입학이 당연히 취소되죠. 근데 이때 어머니가 이제 들어 누웠어요. 물도 못 먹고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우울증으로 알아 누웠는데요. 애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엄마가 사실 아들만 바라보고 산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아들한테 맨날 내가 네 아버지하고 진작에 이혼했을 텐데 너 때문에 참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만 보고 산다. 입버릇처럼 그렇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막상 집을 떠날 때가 왔죠. 그런데 좋은 대학이라고 멀리 가버리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깨지겠지요.
그러면서 아이가 학교를 아예 안 가버리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 삼각관계가 많아요. 목사님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못하면 누구한테 보통 옵니까? 사모님한테 오죠. 네.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대화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가서 얘기 못하고. 그리고요, 자기들끼리 할 말이 없으면 나하고 상대방으로 별 친하지도 않고 할 얘기가 없으면 누구 얘기합니까? 괜히 다른 사람 얘기하죠. 그래서 소문도 돌게 되고, 사실 굉장히 건강하지 않는 관계의 패턴입니다. 제가 보면 건강한 삼각관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운데 하나님이 끼시는 거죠. 문제 해결이 잘 안 될 때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도 하고요. 지혜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삼각관계는 대부분 건강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 보앤의 치료 방법은 여지껏 설명했던 이런 가설들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다이내믹, 그 관계 안의 역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깨닫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 서로 인터랙션하는,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과정들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치료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I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해요.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이렇게 훈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을 우리가 잘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겸손하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보행 가족 치료의 하나의 접근입니다. 그리고 가계도 작성도 하죠. 이 지노그램이라고 많이 그러는데요. 가계도도 그리고 가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뭐 가족 구성원이 어떤지, 뭐 나는 첫째인지 둘째인지 막내인지 뭐 이런 거, 출생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어디서 했는지, 뭐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직업은 뭐였는지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요. 결혼은 언제 했고 별거를 했는지, 이혼은 언제 했는지, 가족 중에 이렇게 언제 돌아가셨는지, 언제 뭐 제 동생이 언제 죽었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요.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거,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한국에서 태국으로 가시고 뭐 이런 어떤 큰 사건들도 이야기했고 하고, 그 다음에 비극적인 사건이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지노그램을 그리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노그램을 그리면서 가족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함께 살펴보고요. 제가 드린 사실 가족 소개 숙제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자신의 가족 내에 있는 역동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의 지노그램을 그린 것을 보실 수 있으시는데요. 지금 시간상 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사모님들 지노그램 관련된 서적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하면서 이 요셉의 3대를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가족 역동을 살피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정말 별별 일이 다 있죠. 가족 안에 벌어지는 어떤 라이벌, 질투, 막 치정, 속임 이런 어떤 관계들도 한눈에 보이고요. 누가 누구하고 친했고 누구하고 한편이었고 이런 것들도 관계의 어떤 역동도 보이고요. 세대를 타고 내려오면서 반복되는 실수도 보입니다. 반복되는 죄도 있죠. 이러면서 이 가족 안에 벌어지는 문제들을 조금 더 이렇게 폭넓은 관점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끄시고 이 가정이 역사하셨는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사실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죠. 사모님들께서도 가정의 지노그램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가정에 일어났던 어떤 중요한 일들, 관계 패턴들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는 잘 깨닫지 못했던 가정의 역동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지노그램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4장 전략적 가족 치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는 증상 중심, 문제 중심적인 치료예요. 그래서 증상의 영향이나 가족에게 이제 한 사람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살피고요. 그 증상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컨텍스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살펴서 거기서부터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전략적 가족 치료입니다. 이후에 이것이 바로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 영향을 주죠. Solution Focused Family Therapy에 영향을 줍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죠. 이분들보다 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처음에 이 베슨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 전략적 가족 치료의 아이디어를 얻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스템이 정보의 흐름을,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드백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조정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내 안에서 정보를 읽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조정하는 거죠. 피드백을 보고. 이런 어떤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데요. 나중에 그래서 파지티브 피드백 룹이라는 가족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문제가 잘못된 반응 때문에 더 반복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가족에게 도전이 있을 때 거기에 잘못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착화되고 더 심해지고 이런 어떤 순환고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족이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가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는데요. 어려움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또 반복되고 심각해진다는 거죠. 책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동생이 태어날 때요. 큰아이가 어떻게 느낄까요? 사랑을 뺏긴다고 느끼죠. 네. 근데 사실 그것이 실제가 아닐지라도 자기가 동생이 자기의 자리를 replace 했다. 동생의 자리를 뺏었다. 이렇게 지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텐트럼도 하고요. 막 성질내고 뭐 이렇게 말썽 부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실은 부모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벌 주고 야단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큰 아이들이요. 동생 보고 굉장히 아이들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벌 주고 야단하고 이러니까 아이는 그것이 피드백이 돼요. 자기의 반응을 했는데 자기 삶의 변화에 반응을 했는데 부모님이 자기를 벌 주고 막 야단하고 이러니까 맞네. 그게 파지티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뺏긴 게 맞구나. 동생이 내 자리를 빼앗아 버린 게 맞구나. 라고 그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더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말썽을 부리는 행동이 더 심화되고 반복되는 경우죠. 이 Strategic Family Therapy, 전략적 가족 치료가 형성이 되는 초기에는요,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이요. 이중 구속적 메시지라는 개념입니다. 더블 바인드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베슨하고 잭슨이 정신분열증의 한 이론에 대하여 라는 논문을 내죠. 근데 여기서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주어지는 모순된 메시지, 두 가지의 다른 메시지, 더블 바인드 메시지, 이중 구속적 메시지가 원인이다 라고, 그 영향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좀 다른 메시지가, 상반된 메시지를 부모가 아이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가족 질병의 근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모가 아이한테 막 야단을 하는데 일로 와! 이 생쥐 같은 놈! 달아날 생각하지 마!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말은 일로 와! 나한테 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행동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달아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모순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비슷하게는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서
그 상담자가 그 상담을 위해서 가정에 방문한 케이스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고양이를 이렇게 안고 쓰다듬는 내담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양이를 안고 이렇게 쓰다듬는데 갑자기 이렇게 쓰다듬다가 탁 털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안겨서 잠이 들랑말랑 하다가 깜짝 놀라서 또 깨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쁘다고 계속 털을 쓰다듬다가 또 갑자기 털을 팍 뽑는 거예요. 그럼 또 깜짝 놀래고. 이런 어떤 내담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너를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고통을 주는 거야. 그래서 고통을 주는 거야. 이런 어디 두 가지의 모순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사실은 TV에서 어떤 인터뷰하는 남자를 봤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때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때렸대요. 사실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혼나면서 맞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맞으면서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사랑하면은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자도 그렇게 때리고 자식도 그렇게 때리고 그 행동을 반복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는요, 인간의 심리적인 기능의 붕괴, 심리적으로 망가지는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가족 단위 안에서 잘못된 의사소통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 가족 체계 안에서 의사소통 형태를 다시 조직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가족 문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문제가 시작된 위기 단계가 있는데요. 그 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족이 반응하는 그 양식 때문에 노력하는 그 양식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 시스템은요, 정교적으로 가족의 피드백, 서로에게 주는 반응, 피드백에 주의를 집중하죠. 어떻게 서로 반응하는지를 상담하면서 봐요. 그리고 외적 요인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데요. 그 외적 요인에서 얘기하죠. 뭐 결혼,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거,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이들의 탄생, 뭐 질병, 죽음, 가족의 죽음, 직장 문제, 뭐 이런 어떤 학교, 사회적인 변화, 이런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변화에 과연 가족이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변화나 위기에 어떻게 적응하고 계세요? 혹시 잘못된 방법을 고집하거나 반복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가나 아니면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위기에 반응하는 방법은 과연 어떤 걸까요? 이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심해지고, 그 문제가 심해지면서 그것이 반복되고 이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치료 단계에 대해서 더 많은 발전이 되는데요. 전략적 가족 치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도 많아요. 첫 번째 보면 문제가 자기의 통제하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자발적 대 자발적인 행동에 대해 주목하는데요. 모든 증상이 자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자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으로 재정의를 하죠. 근데 대부분 문제가 나의 통제하에 없고 다른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난다.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세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해결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을 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증상이 자발적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환자가. 제이 헤일리가 이 전략적 가족 치료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문제의 목적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러니까 문제를 유지하고 증상을 유지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유지하고 증상을 유지하면서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자발적인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의 경우에요. 대부분 이런 일이 있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어떤 큰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우울증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울증에 오래 빠져 있을 때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울증이 가져오는 이익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익이에요. 요 이익을 포기해야만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뭐 술을 마시는 경우, 마약을 하는 경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데 분명한 이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린다든지, 속에 남아둔 말을 용감하게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사람인데, 술을 먹으면 막 친화력이 높아지고 친구들이 나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이런 이익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증상에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은요, 무기력 대 힘이라는 개념인데요. 가족의 시스템 안에서 무기력감과 힘이 어떻게 분배가 되고 있는지에 주목해서 살핍니다. 책에 나온 예 중에 하나는 아내가 이제 남편이 자기의 얘기를 잘 듣지 않고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굉장히 우울해하는 커플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요. 남편은 또 아내가 너무 우울해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같이 뭐 모험도 하고 재밌게 느낄 만한 같은 일을 에 대해서 같이 할 수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그런 부부였어요. 여기서 여러분 누구에게 힘이 있을까요? 언뜻 보면 남편이 힘을 가지고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힘이 있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아내가 남편의 흥미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써 남편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아내가 아내 우울로 인해서 계속해서 좌절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남편을 통제하는 뭐 이런 케이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가족 치료가 나중에 다른 어떤 개념들을 더 발전시켰는지 교재를 통해서 조금 더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전략적 가족 치료의 어떤 치료 방법, 접근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독특해요.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치료 방법인데요. 보통 남자와 여자 상담자가 같이 들어갑니다. 팀으로. 그리고 팀으로 치료를 하면서 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시스템에서. 그러면서 밖에 관찰하는 관찰실에 팀이 그 가족 치료를 관찰하면서 그때그때 전화를 안에서 해서 피드백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활용해서 같이 관찰하고 찾아내고 질문하고 이런 방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순환적 질문을 하면서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묻고 협력하고 거기에 대해 도전하고 공동체로서 생각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지속하는 아까 얘기했던 피드백 룹이라고 그러죠. 어떤 문제를 지속하는 패턴들을 찾아내고요. 요렇게 계속해서 가족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규칙 같은 거, 패밀리의 어떤 규칙을 같이 찾아내죠. 같이 관찰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요 패턴이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지금 계속해서 서로에게 반응하는 방법이 굉장히 역기능적인 방법을 쓰는 경우에, 그래서 굉장히 고통받는 경우에 그럼 다르게 서로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어떤 때는 보면 패밀리들이 서로가 친밀감을 느끼는 방법이요. 이렇게 나이스하고 의사소통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서로 이렇게 씹으면서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부부는 그냥
보기만 옆에서 이게 불안할 정도로 박이 터지게 싸우는 부부도 있죠. 계속해서 서로 씹고 예, 헐뜯고 이러면서 어떤 아이들은 형제끼리도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긁는 방식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관심을 얻고 그렇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패턴으로 굳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요 규칙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이것을 이제 같이 질문하면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이 전략적 가족 치료의 접근 중에 굉장히 특이했던 어떤 혁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문제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나 증상은 사실은 가족을 보호하고 더 큰 문제, 재난을 막으려는 그런 개인적인 노력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말썽을 부려서 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이런 경우에요. 사실은 이것이 문제고 증상처럼 보이지만 부모의 이혼을 막으려는, 가족을 지키려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요. 사실은 가족이 그 아이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아이가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게 변화에 저항하려는 가족의 틀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피드백 룹을 통해서 형성되는 가족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도움을 청하려고 상담소에 찾아오는데 여기 이 변화를 추구하려는 상담자에게 가족이 사실 저항해요. 그 패턴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목하고요. 이 전략적 가족 치료가 굉장히 특이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네는 이 문제나 증상이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접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때는 치료할 때 보면 융통성이 없는 가족 규칙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굳어진 패턴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씹으면서 뭐 친밀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그거를 더 과장해서 반복하도록 숙제를 내죠. 예를 들면요, 친정 식구하고 시댁 식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막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남편이 이럴 경우에 집에 가서 너는 아내한테 너는 너네 부모한테 좋은 얘기만 계속 일부러 시간을 정해서 자기 가족 편드는 얘기만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더 아주 극단적으로. 그 다음 세션에 돌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디스커션 해보는 거죠. 어땠냐?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해보니까 그것이 자기네가 해왔던 패턴이라는 거를 더 심하게 깨닫게 되죠. 더 그것을 과장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할 준비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대안은 뭔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책에도 그 예가 나와 있죠. 계속해서 가족이 밥 먹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막 이런 가정이 있는데 숙제를 내는 거예요. 자, 너네는 돌아가서 저녁 먹을 때 앞으로 3일 동안엔 절대 조용히 이야기하지 말고 소리를 계속해서 지르면서 말할 것, 서로에게. 그게 과제입니다. 굉장히 과장하는 거죠. 역설이에요. 사실은 치료의 이중 구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는 아예 말을 아예 하지 말고 밥만 먹어야 된다. 이런 숙제를 내기도 하죠. 완전히 반대로. 그러면서 가족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이의 말을 안 하는 게 더 괴롭구나. 더 괴로운 거구나. 소리 지르는 거보다. 뭐 이런 어떤 깨달음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논쟁을 하는데, 논쟁을 하고 싶으면 $5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 참여하려면 돈을 내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논쟁 시간을 자유롭게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분노의 표현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저녁에 막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시간이 의사소통의 어떤 게임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논쟁을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가르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어떤 역설을 이용한 치료법이요, 사실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창조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를 아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다른 책들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개념들이 있죠. 가족 시스템 안에서 존재하는 어떤 모순들, 거기에 주목하고 그것을 재해석하고요. 그 패턴에 도전하는 면에 있어서 이 접근이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상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이겠죠. 성경 자체에서 나온 이론은 아니니까요. 근데 마치 의학의 기술을 기독교인이 응용해서 육체를 치료하는 데 쓰는 것처럼 이 가족 치료 모델들도 가족을 돕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기독교 상담에서 사실은 전략적 가족 치료에 대한 비판도 있죠. 문제나 증상을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한 사람을 문제아로 찍거나 비난하지 않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접근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사실은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한 접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저자가 전략적 가족 치료의 가설, 전제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요. 사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역설들의 예를 비교해서 같이 소개를 합니다. 마치 가장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모순이지요. 역설이지요. 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상처 입은 치료자신데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죠. 이것도 모순이죠. 복음 자체가 역설인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도 모순이죠. 저는 세상에서 행복해지려면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살도 빼야죠. 그죠? 직장도 괜찮아야 되고 남편도 잘 만나야 되고, 그래서 평생 이런 기준을 이루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픈 동생을 보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막내를 보면서 궁금해했던 것은,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른데 어떻게 내 동생들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정말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 사창가의 연인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소리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바보 같은 소리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세상에선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제가 그런데 그때 무릎을 쳤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 복음 안에 있을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사랑의 소식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미련해 보이고요. 진짜 무기력해 보이는, 굉장히 헬플리스해 보이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죠. 네. 엄청난 모순이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모님도 오늘도 그 묘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의지하셔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사모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